이 이야기는 경상남도의 한 시골 마을에서 실제 있었던 사연을 바탕으로 각색하였습니다. 치매와 가족 갈등, 그리고 그 속에서 피어나는 인간의 욕망과 비극을 담았습니다. 하늘이 먹구름으로 뒤덮인 날, 민서는 시어머니 은자의 기저귀를 갈아주고 있었습니다. 70세의 나이에 치매 진단을 받은 은자는 이제 자신의 배설물도 가리지 못하는 지경이었죠. 민서의 손끝에서 흘러내리는 땀방울이 은자의 주름진, 그러나 여전히 귀족적인 얼굴 위로 떨어졌습니다. 아이고, 시원하네. 은자가 웃었습니다. 치매가 시작된 지 3년, 이제 은자는 세상을 아기처럼 바라봅니다. 때로는 자신의 며느리를 엄마라 부르기도 하고, 때로는 도둑이라며 소리를 질러대죠. 민서는 은자의 하반신을 씻기며 깊은 한숨을 내쉬었어요. 어머니, 오늘은 기분이 좋으시네요. 사실 민서의 마음속 깊은 곳에서는 다른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언제까지 이렇게 살아야 하는 걸까? 이건 너무 가혹해. 하지만 그 목소리를 억누르며 민서는 미소를 지었어요. 시댁의 재산, 그것은 민서가 이 모든 고통을 견디는 이유였습니다. 민서의 남편 준호는 은자와 시아버지 윤기의 맏아들이었습니다. 부동산과 주식, 그리고 여러 사업체를 포함한 시댁의 재산은 서울 강남의 몇 채 아파트 값을 훌쩍 뛰어넘는 규모였죠. 준호의 동생 준석과 그의 아내 지연은 은밀하게 그 재산을 노리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민서는 알고 있었어요. 시어머니를 돌보는 것이 그 재산을 지키는 가장 확실한 방법이라는 사실을. 여보, 어머니 약 먹일 시간이야. 준호가 방문을 열고 들어왔습니다. 그의 얼굴은 지쳐 보였어요. 기업을 경영하는 스트레스와 어머니의 병간호, 그 사이에서 준호는 점점 더 초라해져 갔습니다. 내가 할게. 너는 좀 쉬어. 민서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시어머니의 약은 민서가 직접 챙겨주어야 했어요. 그것이 시아버지 윤기의 신뢰를 얻는 방법이었으니까요. 괜찮아요. 내가 할 테니 여보는 회사 일 좀 봐요. 어제도 밤새 서류 검토하느라 힘들었잖아요. 준호는 감사하다는 듯 미소를 지으며 방을 나갔습니다. 민서는 은자의 약을 꺼내 물에 타기 시작했어요. 의사가 처방한 치매약과 혈압약, 그리고 민서의 손이 잠시 떨렸습니다. 작은 약병 하나가 그녀의 손 안에 쥐어져 있었죠. 수면제였습니다. 처음에는 은자의 불면증을 위해 의사가 처방한 것이었지만 점점 민서는 그 수면제에 의존하게 되었어요. 은자가 깊은 잠에 빠지면 민서는 잠시나마 자유를 누릴 수 있었으니까요. 어머니, 약 드세요. 민서는 수면제를 평소보다 반 알 더 넣었습니다. 죄책감이 스쳐 지나갔지만 곧 그것을 밀어냈어요. 이건 어머니를 위한 거야. 잘 주무시면 몸도 편하실 거고. 은자는 순순히 약을 삼켰습니다. 그리고 약 1시간 뒤 은자는 깊은 잠에 빠져들었어요. 민서는 그제야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거실로 나온 민서는 소파에 몸을 깊숙이 파묻었어요. 시아버지 윤기는 골프장에 가셨고 남편은 서재에서 일하고 있었죠. 이 순간만큼은 그녀만의 시간이었습니다. 이건 너무해. 민서는 작게 중얼거렸어요. 29에 시집와서 이제 38, 그 사이 민서의 청춘은 어디로 사라졌는지 모릅니다. 간호사였던 그녀의 꿈은 시어머니의 병간호 속에 묻혔고 자신만의 아이를 가지려던 소망도 시간 속에 희미해져 갔죠. 창밖으로 보이는 정원의 꽃들이 바람에 흔들렸습니다. 민서는 문득 자신이 그 꽃들처럼 이 집에 뿌리 내려 평생을 살게 될까봐 두려웠어요. 하지만 시댁의 재산, 그것은 포기할 수 없는 유혹이었습니다. 저녁이 되어 윤기가 돌아왔습니다. 70이 넘은 나이에도 윤기는 여전히 위압적인 기운을 풍겼어요. 그는 아내의 방부터 들렀습니다. 은자는 어떠냐? 많이 주무시네요, 아버님. 오늘은 약도 잘 드셨고요. 윤기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의 눈에는 언제나 의심이 서려 있었어요. 마치 민서의 행동 하나하나를 감시하는 듯한 날카로운 시선이었죠. 민서야, 내가 고생이 많다.
하지만 은자는 내 아내야. 내가 사랑하는 여자지. 내가 잘 돌봐주는 것, 내가 다 보고 있다. 그 말에 담긴 경고를 민서는 놓치지 않았습니다. 내가 다 보고 있다는 말 속에는 내가 잘못하면 가만두지 않겠다는 뜻이 숨어 있었으니까요. 밤이 깊어갔습니다. 은자는 여전히 깊은 잠에 빠져 있었어요. 평소보다 더 긴 시간이었습니다. 민서는 침대 옆에 앉아 은자의 숨소리를 들었어요. 규칙적이고 평화로웠습니다. 마치 아무 걱정도 없는 아이처럼. 어머니가 이대로 평화롭게 가시면 얼마나 좋을까. 그 생각이 스치자마자 민서는 자신에게 놀랐습니다. 그녀는 정말로 시어머니의 죽음을 바라고 있는 걸까요? 아니면 그저 이 끝없는 간병의 굴레에서 벗어나고 싶은 것뿐일까요? 어둠 속에서 민서의 얼굴에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그리고 그때 은자가 눈을 떴습니다. 내가 누구냐? 날이 갈수록 민서의 일상은 수면제 양에 따라 좌우되었습니다. 처음에는 반알, 그 다음에는 한 알, 이제는 한 알 반까지 은자의 물에 타고 있었어요. 죄책감이 가슴을 짓눌렀지만 은자가 잠든 그 시간만큼은 민서에게 유일한 자유였습니다. 오늘도 잘 주무시네요. 민서는 깊이 잠든 시어머니를 바라보며 중얼거렸어요. 그 순간만큼은 민서도 숨을 쉴 수 있었죠. 집안일을 하거나 책을 읽거나 때로는 그냥 소파에 앉아 아무 생각 없이 텔레비전을 보는 것만으로도 행복했습니다. 이런 소소한 일상이 민서에게는 사치였으니까요. 어느 날 아침 민서는 평소처럼 은자의 방에 들어갔습니다. 그런데 이상하게도 은자는 이미 깨어 있었어요. 어젯밤 수면제를 평소보다 조금 덜 넣었던 것이 원인이었을까요? 어머니, 일찍 일어나셨네요. 아침 식사 준비해 드릴게요. 그런데 은자의 눈빛이 달랐습니다. 평소의 흐릿한 눈동자가 아니라 날카로운 경계심이 깃든 눈빛이었어요. 도둑이야. 이 도둑아. 갑작스러운 은자의 외침에 민서는 몸이 굳었습니다. 은자가 손가락으로 민서를 가리키며 소리치기 시작했죠. 내 돈 훔쳐갔지. 내 약도 바꿨어. 다 알아, 이 나쁜 년. 민서는 당황했습니다. 은자가 치매 증상으로 혼란스러워하는 것인지 아니면 정말로 뭔가를 알고 있는 것인지 판단할 수 없었어요. 심장이 빠르게 뛰었습니다. 어머니, 무슨 말씀이세요? 제가 어머니 약 잘 챙겨드리고 있잖아요. 거짓말쟁이. 밤마다 내 물에 뭘 타지? 내가 다 봤어. 민서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은자가 정말 봤다는 건가요? 아니면 그저 치매 환자의 망상일 뿐인가요? 어느 쪽이든 민서는 식은땀이 흘렀어요. 어머니, 진정하세요. 그냥 치매약이에요. 의사 선생님이 처방해 주신 치매약? 내가 바보로 보이냐? 이 독한 년. 내가 바보 같아 보여. 은자가 갑자기 물잔을 집어들어 민서에게 던졌습니다. 물잔은 민서의 어깨를 스치고 벽에 부딪혀 산산조각이 났어요. 민서는 놀라서 뒤로 물러섰습니다. 어머니, 제발 진정하세요. 하지만 은자의 분노는 걷잡을 수 없이 커졌습니다. 그녀는 침대에서 일어나려 했고 민서는 황급히 다가가 은자를 붙잡았어요. 그 과정에서 은자의 손톱이 민서의 팔을 핥히었습니다. 으악, 아파요 어머니. 피가 민서의 팔에서 흘러내렸습니다. 붉은 선이 세 줄 마치 호랑이가 핥힌 것처럼 선명했어요. 민서의 눈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아픔보다 더 큰 감정, 분노와 원망이 치밀어 올랐죠. 왜 이러세요? 제가 얼마나 힘들게 어머니를 모시고 있는데. 민서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그동안 쌓였던 억울함과 분노가 한꺼번에 터져 나왔어요. 매일 똥오줌 받아내고 밥 먹여드리고 씻겨드리고 이게 며느리가 할 일인가요? 저도 인간이에요, 어머니. 은자는 잠시 놀란 표정으로 민서를 바라보다가 갑자기 울기 시작했습니다. 마치 어린아이처럼 말이죠. 민서는 혼란스러웠어요. 방금 전까지 자신을 핥히고 물잔을 던진 사람이 지금은 마치 상처받은 아이처럼 울고 있었으니까요. 엄마,
엄마 어디 있어? 은자의 목소리가 갑자기 작아졌습니다. 치매의 또 다른 증상, 시간과 장소의 혼란이 찾아온 거죠. 민서는 깊은 한숨을 내쉬었어요. 화를 낼 수도 없었습니다. 은자는 이미 자신이 방금 무슨 일을 했는지도 기억하지 못하고 있었으니까요. 괜찮아요, 어머니. 제가 여기 있어요. 이제 약 드실 시간이에요. 민서는 이를 악물고 약병을 꺼냈습니다. 오늘은 평소보다 더 많은 양의 수면제를 넣었어요. 두 알을 곱게 갈아서 물에 타는 동안 민서의 마음속에서는 복잡한 감정이 소용돌이쳤습니다. 왜 이렇게 오래 사시는 거지? 언제까지 이런 생활을 해야 하는 걸까? 그 생각이 스치자마자 민서는 자신에게 놀랐습니다. 하지만 곧 자신을 합리화했어요. 이건 어머니를 위한 거야. 잘 주무시면 몸도 편하시고 나도 쉴 수 있고. 은자는 순순히 약을 마셨습니다. 그리고 얼마 지나지 않아 깊은 잠에 빠져들었어요. 민서는 피가 묻은 자신의 팔을 바라보았습니다. 붉은 상처가 여전히 따가웠어요. 거실로 나온 민서는 소파에 몸을 던졌습니다. 시아버지 윤기가 들어오는 소리가 들렸지만 일어날 힘조차 없었어요. 민서야, 은자는 어떠냐? 잘 주무시고 계세요, 아버님. 윤기는 민서의 팔에 난 상처를 보았지만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다만 그의 눈에 의심의 그림자가 더 짙게 드리워진 것 같았어요. 그래, 수고했다. 윤기가 방으로 들어간 후 민서는 자신의 상처를 소독하기 시작했습니다. 몸의 상처는 치료할 수 있었지만 마음의 상처는 날이 갈수록 깊어만 갔어요. 그날 밤 민서는 꿈을 꾸었습니다. 꿈속에서 은자는 젊고 아름다운 모습으로 민서를 바라보며 말했어요. 내가 나를 죽이려 하는구나. 민서는 식은땀을 흘리며 잠에서 깨어났습니다. 시계는 새벽 3시를 가리키고 있었어요. 남편 준호는 깊은 잠에 빠져 있었습니다. 민서는 조용히 일어나 은자의 방으로 향했어요. 문을 열자 은자의 숨소리가 들렸습니다. 깊고 평화로운 숨소리였어요. 민서는 은자의 침대 옆에 앉았습니다. 죄송해요, 어머니. 민서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그녀는 정말로 은자를 미워하고 있는 걸까요? 아니면 그저 이 지긋지긋한 상황에서 벗어나고 싶은 것뿐일까요? 어둠 속에서 민서의 마음도 점점 더 어두워져 갔습니다. 아침 햇살이 창문을 통해 쏟아져 들어왔습니다. 민서는 은자의 머리를 빗어주며 오늘이 특별한 날임을 상기시켰죠. 둘째 아들 준석과 그의 아내 지연이 점심을 먹으러 오기로 한 날이었으니까요. 민서의 손길이 평소보다 조금 더 세심해졌습니다. 오늘만큼은 모든 것이 완벽해야 했어요. 어머니, 예쁘게 해드릴게요. 오늘 준석이 오기로 했거든요. 은자의 눈이 반짝였습니다. 치매가 시작된 이후로도 은자는 둘째 아들 준석의 이름만큼은 기억하는 듯 했어요. 민서는 은자의 흰 머리카락을 정성껏 빗어 올리며 머리 위에 작은 핀을 꽂았습니다. 준석이, 우리 아들. 은자의 목소리는 희미했지만 그 안에 담긴 애정은 선명했어요. 민서는 쓰게 웃었습니다. 준호를 기억하지 못하면서도 준석은 기억하다니. 아이러니하게도 이런 작은 차별이 민서의 가슴을 아프게 했죠. 그래, 준석이 곧 올 거야. 예쁘게 꾸며야지. 민서는 은자에게 새 원피스를 입히고 얼굴에 가벼운 화장까지 해드렸습니다. 거울을 보여주자 은자는 마치 소녀처럼 수줍게 웃었어요. 민서의 가슴 한편에서는 미안함이 솟아올랐습니다. 어쩌면 자신이 지난 밤에도 은자의 물에 수면제를 탄 것이 죄스럽게 느껴졌는지도 모르죠. 정오가 되자 현관 초인종이 울렸습니다. 민서는 마지막으로 자신의 모습을 거울에 비춰보며 심호흡을 했어요. 완벽한 며느리, 헌신적인 간병인의 모습을 유지해야 했습니다. 어서 와요, 준석 씨, 지연 씨. 문을 열자 준석과 지연이 환한 미소를 지으며 들어왔습니다. 준석은 준호와 비슷하게 생겼지만 눈빛에는 날카로움이 더 많았죠. 지연은 항상 세련된 옷차림으로 시댁에 왔는데 오늘도 예외는 아니었어요. 그녀의 손에는 고급 과일 바구니가 들려 있었습니다. 어머님 어떠세요?
많이 좋아지셨다면서요? 지연의 말에 민서는 어색하게 웃었습니다. 은자의 상태가 좋아졌다고? 누가 그런 소리를 했을까요? 오히려 날이 갈수록 악화되고 있었는데 말이에요. 글쎄요, 어제는 조금 힘든 하루였어요. 하지만 오늘은 준석 씨 온다고 하니까 아침부터 기분이 좋으신 것 같네요. 거실로 안내하는 동안 민서는 지연의 시선이 자신의 팔에 난 상처에 머무는 것을 느꼈습니다. 아직 완전히 아물지 않은 핥힌 자국이었죠. 지연은 아무 말도 하지 않았지만 그 눈빛에는 수많은 질문이 담겨 있었어요. 어머니, 누가 왔는지 보세요. 민서가 은자의 방으로 모두를 안내했습니다. 은자는 창가에 앉아 바깥을 바라보고 있었어요. 준석이 들어서자 은자의 얼굴에 환한 미소가 피어났습니다. 우리 아들. 은자가 두 팔을 벌렸고 준석은 어머니를 안아주었어요. 민서는 그 모습을 바라보며 잠시 시선을 돌렸습니다. 가슴 한구석이 묘하게 아려왔어요. 자신이 매일 간병하는 시어머니가 정작 자신에게는 그런 미소를 짓지 않는다는 사실이 서글펐죠. 어머님, 저 지연이에요. 기억나세요? 지연이 다가가 은자의 손을 잡았습니다. 은자는 잠시 혼란스러운 표정을 지었다가 이내 고개를 끄덕였어요. 실제로 기억하는지는 확실하지 않았지만 은자는 사람 좋게 웃었습니다. 예쁘구나. 점심 식사는 평화롭게 진행되었습니다. 민서는 은자를 위해 특별히 죽을 준비했고 나머지 가족들을 위해서는 불고기와 각종 반찬을 정성껏 마련했어요. 윤기는 가끔 손자 이야기를 물으며 대화를 이어갔습니다. 우리 손자는 잘 크고 있냐? 네, 아버님. 이제 학교에 적응도 잘하고 공부도 열심히 해요. 지연이 자랑스럽게 대답했어요. 민서는 그 말을 들으며 손에 든 젓가락을 더욱 꽉 쥐었습니다. 그녀와 준호 사이에는 아이가 없었어요. 결혼 초기에 임신을 시도했지만 끝내 아이는 생기지 않았죠. 그 후 시어머니의 치매가 시작되면서 아이에 대한 계획은 자연스레 미뤄졌습니다. 식사가 끝난 후 민서는 부엌에서 설거지를 하고 있었어요. 그때 지연이 다가왔습니다. 도와줄까? 민서는 고개를 저었어요. 괜찮아요. 거의 다 했어요. 지연은 잠시 민서의 팔에 난 상처를 바라보다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어머님이 그러신 거야? 민서는 놀랐지만 침착하게 대답했어요. 어제 좀 예민하셨어요. 치매가 있으시니까 가끔 그러세요. 지연은 의미심장한 눈빛으로 민서를 바라보았습니다. 많이 힘들겠다. 우리도 가끔 와서 도울게. 어머님 약은 제대로 먹고 계시지? 그 질문에 민서의 손이 살짝 떨렸어요. 물론이죠. 의사가 처방한 대로 정확하게 드시고 계세요. 지연은 고개를 끄덕이며 서랍장 쪽으로 시선을 돌렸습니다. 저번에 왔을 때 보니까 수면제도 드시던데. 요즘도 그러세요? 민서의 심장이 빠르게 뛰기 시작했어요. 지연이 약봉투를 본 모양이었습니다. 네, 불면증이 심하셔서요. 의사 처방대로 드리고 있어요. 지연은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렇구나. 그런데 어머님이 요즘 많이 주무신다고 하던데 혹시 약을 너무 많이 드리는 건 아닐까? 그 말에 민서의 얼굴이 굳었습니다. 누가 그런 말을 했지? 시아버지? 아니면 준호? 민서는 냉정을 유지하려 애썼어요. 그렇지 않아요. 의사 선생님 지시대로만 드리고 있어요. 치매 환자들은 낮에 활동을 많이 하면 밤에 숙면을 취하게 된대요. 요즘 어머님과 산책을 많이 해서 그런 것 같아요. 지연은 더 이상 아무 말도 하지 않았지만 그 눈빛에서 의심을 지울 수는 없었습니다. 민서는 마지막 그릇을 닦으며 마음속으로 다짐했어요. 더 조심해야 해. 이들이 내 행동을 감시하고 있어. 오후가 깊어가면서 준석과 지연은 귀가를 준비했습니다. 은자의 방에 들러 인사를 나누는 동안 민서는 거실에서 기다렸어요. 그때 시아버지 윤기가 민서에게 다가왔습니다. 준석이 내외가 은자를 요양원에 모시는 게 어떻겠냐고 제안하더구나. 민서는 충격을 받았습니다. 요양원?
그건 곧 재산권에서 자신과 준호가 밀려난다는 뜻이었어요. 아버님, 제가 어머님을 잘 모시고 있잖아요. 요양원은 윤기의 눈이 민서의 팔에 난 상처로 향했습니다. 은자가 널 힘들게 하는 것 같구나. 어제도 그렇고. 민서는 필사적으로 고개를 저었어요. 아닙니다, 아버님. 저는 괜찮아요. 어머님을 모시는 건 제 의무고 또 기쁨이에요. 윤기는 민서의 말을 듣고 있지만 그의 눈은 다른 생각에 잠겨 있는 듯 했습니다. 그래. 하지만 내가 너무 지치면 안 되니까. 은자도 그걸 원하지 않을 테고. 민서는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어요. 시아버지가 아직은 자신을 신뢰하고 있다는 뜻이었으니까요. 하지만 동시에 둘째 내외가 이미 움직이기 시작했다는 사실이 그녀를 불안하게 만들었습니다. 준석과 지연이 떠난 후 집안은 다시 고요해졌어요. 민서는 은자의 방으로 향했습니다. 은자는 침대에 앉아 창밖을 바라보고 있었어요. 어머니, 피곤하시죠? 이제 약 드실 시간이에요. 은자는 민서를 바라보며 미소 지었습니다. 오늘만큼은 그녀를 알아보는 듯 했어요. 하지만 그 다음 순간 은자의 표정이 경계로 바뀌었습니다. 너, 누구야? 내 방에서 뭐 하는 거야? 민서는 깊은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또다시 시작된 혼란이었어요. 그리고 그 혼란 속에서 민서의 마음속 어딘가에서는 작은 결심이 자라고 있었습니다. 더 이상 이렇게 살 수는 없다는, 무언가 변화가 필요하다는 결심이었죠. 날이 갈수록 은자의 치매 증상은 악화되었습니다. 가끔 맑은 정신을 보이다가도 금세 혼란스러워지는 패턴이 반복되었죠. 민서는 수면제의 양을 조절하며 간병의 고통을 견뎌냈습니다. 하지만 이제 수면제로도 해결되지 않는 문제들이 생겨나기 시작했어요. 가을비가 내리던 어느 오후 민서는 은자를 위해 특별히 영양죽을 준비했습니다. 은자가 좋아하는 잣과 은행을 넣고 부드럽게 갈아 소화하기 쉽게 만들었죠. 정성껏 준비한 죽을 쟁반에 담아 은자의 방으로 향했어요. 어머니, 맛있는 영양죽 만들었어요. 오늘은 잣도 넣었는데 예전에 좋아하셨잖아요. 민서가 방문을 열고 들어서자 은자는 창가에 앉아 있었습니다. 비 내리는 정원을 바라보는 그녀의 뒷모습은 왠지 모르게 쓸쓸해 보였어요. 민서는 마음 한켠이 아려왔습니다. 이런 순간에는 시어머니에게 품었던 미움조차 잠시 잊게 되었죠. 어머니, 식사하실래요? 은자가 천천히 고개를 돌렸습니다. 그녀의 눈빛이 달랐어요. 흐릿하던 눈동자에 날카로운 경계심이 서려 있었습니다. 그게 뭐야? 영양죽이에요. 어머님 건강에 좋은. 독약 아니야? 민서의 손이 떨렸습니다. 은자의 말에 충격을 받은 거죠. 수면제를 탄 사실이 머릿속을 스쳐 지나갔어요. 혹시 은자가 알고 있는 걸까요? 무슨 말씀이세요? 제가 정성껏 만든 죽인데 날 죽이려고 독약 타온 거지. 다 알아. 이 악독한 년아. 은자가 갑자기 자리에서 일어나 민서에게 다가왔습니다. 그녀의 눈에는 분노와 공포가 뒤섞여 있었어요. 민서는 한 발짝 물러섰지만 죽그릇을 든 손은 여전히 앞으로 내밀고 있었죠. 어머니, 제발 진정하시고 드셔보세요. 독약이 아니라. 말이 채 끝나기도 전에 은자의 손이 죽 그릇을 쳐냈습니다. 뜨거운 죽이 민서의 옷과 바닥에 쏟아졌어요. 민서는 놀라서 뒤로 물러났지만 이미 손과 옷은 뜨거운 죽으로 범벅이 되었습니다. 아, 뜨거워요. 민서의 외침에도 은자는 멈추지 않았어요. 그녀는 민서의 앞으로 다가와 그녀의 블라우스를 움켜쥐었습니다. 노인이라고는 믿기 힘든 힘으로 민서의 옷을 잡아당겨 찢기 시작했죠. 더러운 년. 내 아들 인생 망치고 이제 날 죽이려고. 내가 널 가만두지 않을 거야. 이 독살자야. 은자의 고함 소리가 방 안에 울려 퍼졌습니다. 민서는 은자의 소나기에서 벗어나려 했지만 은자의 손톱이 민서의 목을 할퀴었어요. 따끔한 통증과 함께 피가 흘러내렸습니다. 어머니, 제발 그만하세요. 아파요. 민서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육체적 고통보다 더 큰 것은 정신적 충격이었어요. 이 모든 간병과 헌신에도 불구하고 시어머니는 자신을 독살자로 여기고 있었던 겁니다. 수년간의 노력이 한순간에 무너지는 듯 했죠. 날 가두고 약 먹이고 이제는 독까지 먹이려고. 내가 내 재산 노리는 거 다 알아. 이 악독한 년아. 내 아들 빼앗아간 년. 은자의 욕설은 계속되었습니다. 그녀의 눈에는 미친 듯한 분노가 서려 있었어요. 민서는 뒤로 물러서며 은자의 욕설은 계속되었습니다. 그녀의 눈에는 미친 듯한 분노가 서려 있었어요. 민서는 뒤로 물러서며 은자를 진정시키려 했지만 은자는 계속해서 민서를 향해 달려들었죠. 어머니, 제발. 전 어머님을 해치려는 게 아니에요. 민서의 애원도 소용없었습니다. 은자는 방 안의 물건들을 집어들어 민서에게 던지기 시작했어요. 화병이 민서의 머리 옆을 스치고 벽에 부딪혀 산산조각났습니다. 그때였습니다. 민서의 내면에서 무언가가 끊어졌어요. 수년간 참아온 모든 분노와 절망, 그리고 억울함이 한순간에 폭발했습니다. 민서는 은자에게 다가가 그녀의 손목을 붙잡았어요. 그만하세요. 제가 얼마나 힘들게 어머님을 모셨는지 아세요? 이게 제가 받을 대우입니까? 민서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그녀의 눈에서는 눈물이 흘러내렸어요. 하지만 은자는 멈추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자유로운 한 손으로 민서의 얼굴을 핥히려 했죠. 천하의 못된 년. 내가 너 같은 년을 며느리로 받아들인 게 평생의 실수야. 이 더러운. 그 순간 민서의 손이 움직였습니다. 의식하지도 못한 채 그녀의 손이 은자의 뺨을 향해 날아갔어요. 찰싹하는 소리와 함께 은자의 머리가 옆으로 꺾였습니다. 방 안에 갑자기 침묵이 내려앉았어요. 민서는 자신이 한 일을 깨닫고 충격에 빠졌습니다. 그녀의 손이 떨리기 시작했죠. 은자는 멍하니 서서 민서를 바라보았어요. 그리고 천천히 그녀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리기 시작했습니다. 엄마, 엄마. 은자가 어린아이처럼 울기 시작했습니다. 민서는 그 자리에 얼어붙었어요. 그녀는 방금 시어머니를 때린 겁니다. 아무리 상황이 그렇다 해도 노인을 때린 것은 용서받을 수 없는 일이었죠. 민서의 가슴이 무거워졌습니다. 어머니, 죄송해요. 전 그러려던 게 아니었어요. 민서가 은자에게 다가가려는 순간 방문이 열렸습니다. 시아버지 윤기가 문 앞에 서 있었어요. 그의 눈은 모든 상황을 이미 파악한 듯 했습니다. 바닥에 흩어진 죽 찢어진 민서의 옷, 붉게 달아오른 은자의 뺨, 그리고 두 여자의 눈물. 윤기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차갑게 민서를 노려볼 뿐이었어요. 그 눈빛에는 실망과 분노, 그리고 무언가 결심한 듯한 냉기가 서려 있었습니다. 민서는 입을 열려 했지만 목소리가 나오지 않았어요. 그녀의 심장이 마구 뛰었습니다. 이제 모든 것이 끝난 걸까요? 시댁에서의 그녀의 위치, 준호와의 관계, 그리고 그토록 지키려 했던 재산에 대한 권리. 모든 것이 한순간에 무너질 위기에 처했습니다. 윤기는 천천히 방 안으로 들어와 은자에게 다가갔습니다. 그는 조용히 은자를 안아주며 침대로 데려갔어요. 그리고 나서야 민서를 향해 말했습니다. 나가. 단 한마디였지만 그 안에 담긴 의미는 명확했습니다. 민서는 떨리는 다리로 방을 나섰어요. 복도에 서서 문이 닫히는 소리를 들었습니다. 그리고 그 문 너머에서 은자의 울음소리와 윤기의 위로하는 목소리가 들려왔죠. 민서는 자신의 방으로 돌아와 침대에 쓰러졌습니다. 그녀의 온몸이 떨렸어요. 지금까지 해왔던 모든 노력이, 견뎌왔던 모든 고통이 물거품이 된 것 같았습니다. 그리고 가장 끔찍한 것은 그 순간 은자의 뺨을 때렸을 때 느꼈던 짧은 해방감이었죠. 그 감정이 그녀를 더욱 괴롭게 만들었습니다. 이제 어떻게 해야 하지? 민서의 마음속에 두려움이 가득 차올랐습니다. 시아버지가 본 것을 남편에게 말한다면 준호는 어떤 반응을 보일까? 그리고 만약 준석과 지연이 이 사실을 알게 된다면 창밖으로 여전히 가을비가 내리고 있었습니다.
그 차분한 빗소리와는 달리 민서의 마음속은 폭풍우가 몰아치고 있었어요. 다음 날 아침 민서는 무거운 발걸음으로 부엌에 들어섰습니다. 어제의 사건 이후 시아버지가 어떤 말을 할지, 어떤 조치를 취할지 두려웠죠. 하지만 의외로 윤기는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이 신문을 읽고 있었습니다. 아침 준비됐냐? 평소와 다를 바 없는 목소리였어요. 하지만 윤기가 신문 너머로 보낸 차가운 눈빛은 민서의 가슴을 얼어붙게 만들었죠. 네, 곧 차릴게요, 아버님. 민서는 떨리는 손으로 밥상을 차렸어요. 윤기의 태도가 불안했습니다. 그가 아무 말도 하지 않는 것이 오히려 더 두려웠죠. 마치 폭풍 전의 고요처럼 느껴졌습니다. 은자는 어떤가? 아직 주무시고 계세요. 어제 많이 흥분하셔서. 윤기의 표정이 굳어졌어요. 그래. 어제 일은 유감이구나. 단 한마디로 윤기는 어제의 사건을 언급했습니다. 유감이라. 그 말 뒤에 숨겨진 의미가 무엇인지 민서는 알 수 없었어요. 하지만 확실한 것은 시아버지가 모든 것을 지켜보았다는 사실이었습니다. 아침 식사가 끝나고 윤기는 은자의 방으로 향했어요. 민서도 따라가려 했지만 윤기가 손짓으로 그녀를 막았습니다. 오늘부터 은자의 약은 내가 직접 관리하겠다. 한마디 말이 민서의 심장을 얼어붙게 만들었어요. 약, 수면제를 발견했다는 걸까요? 아니면 그저 어제 일 때문에 약 관리를 맡겠다는 뜻일까요? 아버님, 제가 지금까지 잘 관리해 왔는데, 이제부터는 내가 하마. 내가 얼마나 고생했는지 안다. 이제 좀 쉬어도 될 것 같구나. 윤기의 말에는 이중적 의미가 담겨 있었습니다. 겉으로는 민서를 배려하는 듯 했지만 그 말투와 눈빛은 전혀 다른 메시지를 전하고 있었죠. 민서는 무슨 말을 해야 할지 몰랐어요. 결국 그녀는 고개를 숙이고 물러났습니다. 자신의 방으로 돌아온 민서는 옷장 깊숙한 곳에서 수면제 병을 꺼냈어요. 절반도 채 사용하지 않은 약병이었습니다. 만약 시아버지가 이걸 발견한다면 생각만 해도 등골이 오싹했죠. 민서는 수면제를 화장실로 가져가 변기에 모두 버렸습니다. 그리고 약병은 쓰레기통에 깊숙이 묻었어요. 오전 내내 민서는 은자의 방에 들어갈 수 없었습니다. 윤기가 계속 그곳에 있었기 때문이었죠. 마치 은자를 지키는 수호자처럼 말입니다. 점심때가 되어서야 윤기는 은자의 방에서 나왔어요. 은자가 널 찾는구나. 민서는 놀랐습니다. 은자가 자신을 찾는다고요? 어제의 사건 이후에 그녀는 의심스러운 눈빛으로 윤기를 바라보았지만 그의 표정에서는 아무것도 읽을 수 없었어요. 은자의 방에 들어서자 그녀는 창가에 앉아 있었습니다. 어제와 똑같은 자리였죠. 하지만 오늘의 은자는 달랐어요. 그녀의 눈에는 어제의 분노가 사라지고 대신 깊은 슬픔이 담겨 있었습니다. 어머니. 민서가 조심스레 다가갔어요. 은자는 고개를 돌려 민서를 바라보았습니다. 그녀의 눈에 눈물이 맺혔어요. 날 때렸지? 그 한마디에 민서의 눈에서도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어제의 일을 은자가 기억하고 있다니. 치매 환자가 보통은 기억하지 못할 일을 기억하고 있다는 사실이 충격적이었어요. 죄송해요, 어머님. 제가 잘못했어요. 민서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그때 은자의 손이 민서의 팔을 잡았어요. 그녀의 손은 따뜻했습니다. 넌 내가 누군지도 모르지? 민서는 고개를 들었어요. 은자의 목소리에는 평소와는 다른 선명함이 있었습니다. 마치 치매에서 잠시 벗어난 듯한 선명함이었죠. 어머님, 난 내 시어머니야. 내가 나를 미워해도 괜찮아. 나도 한때는 시어머니를 미워했으니까. 은자의 말에 민서는 충격을 받았습니다. 이런 말을 들은 건 처음이었어요. 은자가 자신의 감정을 이해한다는 듯한 말투였죠. 어머님이 저를 미워하실 줄 알았어요. 어제 제가 미워? 아니, 난 그저 혼란스러울 뿐이야. 이 머릿속이 자꾸만 섞여. 누가 나를 해치려 한다고 생각될 때가 많아. 민서는 가슴이 먹먹해졌습니다.
은자의 마음속에 있는 공포와 혼란을 처음으로 이해하게 된 것 같았어요. 방을 나온 민서는 복도에서 윤기와 마주쳤습니다. 그의 눈빛은 여전히 차가웠어요. 은자와 잘 얘기했느냐? 네, 아버님. 어머님이 오늘은 정신이 맑으신 것 같아요. 윤기는 잠시 민서를 바라보다가 천천히 말했습니다. 민서야, 너 은자에게 뭘 했지? 그 순간 민서의 심장이 멈추는 듯 했어요. 시아버지의 눈빛은 이미 모든 것을 알고 있다는 듯 했습니다. 그녀는 입술을 깨물었죠. 무슨 말씀이세요? 은자가 요즘 너무 많이 잔다. 의사는 그녀의 치매 상태론 이렇게 깊은 수면을 취하는 게 이상하다고 하더구나. 민서의 얼굴이 창백해졌어요. 시아버지가 의사와 상담했던 모양입니다. 그녀는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죠. 그리고 윤기가 주머니에서 작은 병을 꺼냈습니다. 수면제 병이었어요. 민서가 옷장에 숨겨둔 것과 같은. 이건 어디서 났지? 그건 의사가 어머님 불면증 때문에 처방해 주신. 거짓말 마라. 윤기의 목소리가 복도에 울려 퍼졌습니다. 민서는 움찔했어요. 은자의 물컵에서 약 성분이 검출됐다. 의사가 어제 검사했어. 내가 탄 수면제가 물컵에 남아 있었던 거지. 민서의 다리가 후들거렸습니다. 모든 것이 끝났다는 생각이 그녀를 덮쳤어요. 시아버지는 이미 모든 것을 알고 있었던 겁니다. 아버님, 저는 그저 뭐, 내 편의를 위해 노인을 약으로 재운 거 아니냐? 아니면 더 나쁜 의도가 있었던 건가? 윤기의 눈에는 분노가 가득했습니다. 민서는 그제야 자신이 얼마나 위험한 일을 해왔는지 깨달았어요. 법적으로도 문제가 될 수 있는 일이었죠. 제발 제 말 좀 들어주세요. 저는 단지 어머님이 편히 주무시길 바랐을 뿐이에요. 불면증 때문에 어머님도 힘들어하시고 더 이상 변명은 듣지 않겠다. 윤기가 돌아서려 할 때 민서는 절박하게 그의 팔을 잡았어요. 아버님, 저도 사람입니다. 밤낮으로 어머님을 모시느라 제 인생은 다 어디로 갔는지 저도 잠시 쉬고 싶었을 뿐이에요. 제발. 윤기는 민서의 손을 냉정하게 떼어냈습니다. 내일 준석이 내외가 올 거다. 은자의 간병을 그들에게 맡기기로 했다. 그 한마디가 민서의 세계를 무너뜨렸습니다. 아침 햇살이 방 안으로 쏟아져 들어왔지만 민서에게는 세상에서 가장 어두운 날처럼 느껴졌습니다. 어제 시아버지의 말은 그녀의 가슴에 비수처럼 꽂혔죠. 은자의 간병을 준석이 내외에게 맡긴다니. 그동안 모든 희생이 물거품이 되는 순간이었습니다. 민서는 침대에서 일어나 거울을 바라보았어요. 눈 밑에 다크서클이 짙어졌고 얼굴은 헬쑥해져 있었습니다. 눈물 자국이 말라있는 뺨을 만지작거리며 그녀는 깊은 숨을 들이마셨죠. 이대로 포기할 수는 없었어요. 무슨 수를 써서라도 이 위기를 극복해야 했습니다. 아래층에서 현관문 열리는 소리가 들렸어요. 준석이 내외가 이른 아침부터 도착한 모양이었습니다. 민서는 서둘러 옷을 갈아입고 머리를 정돈했어요. 최대한 평정을 가장한 표정으로 아래층으로 내려갔죠. 거실에는 이미 준석과 지연이 앉아 있었습니다. 그들의 표정에서는 묘한 승리감이 느껴졌어요. 특히 지연은 민서를 보자 살짝 미소를 지었는데 그 미소가 민서의 자존심을 더 상하게 만들었죠. 잘 잤어? 아침부터 미안하네. 준석의 말에는 가식적인 친절함이 묻어 있었습니다. 민서는 억지 미소를 지으며 고개를 끄덕였어요. 괜찮아요. 아버님이 말씀하셨어요. 어머님 간병을. 말을 끝맺지 못한 채 민서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시아버지 윤기가 서재에서 나오는 소리에 그녀는 말을 멈췄어요. 왔구나, 준석아. 윤기는 준석의 어깨를 토닥이며 반겼습니다. 그의 얼굴에는 오랜만에 보는 온화함이 묻어 있었죠. 민서를 대할 때와는 완전히 다른 표정이었습니다. 아버님, 어머님은 어떠세요? 조금 더 주무신다. 요즘 많이 피곤해 하시거든. 윤기의 말에 담긴 의미를 민서는 놓치지 않았습니다. 많이 피곤해 하신다는 것은 수면제 때문이라는 암시였죠.
민서의 가슴이 조여왔어요. 아버님, 제가 차라도 준비할게요. 민서가 자리에서 일어나려 하자 윤기가 손을 들어 그녀를 막았습니다. 됐다. 지연이가 할 거다. 지연이 미소를 지으며 부엌으로 향했어요. 민서는 자신의 영역을 빼앗긴 기분이었습니다. 이 집에서 그녀의 존재 가치가 서서히 지워지는 듯 했어요. 앉아라, 민서야. 할 얘기가 있다. 윤기의 목소리는 겉으로 보기에는 평온했지만 그 안에 숨겨진 냉기는 방 안의 공기를 얼어붙게 만들었습니다. 민서는 조용히 소파에 앉았어요. 준석도 그녀의 맞은편에 자리 잡았죠. 내가 어제 말했듯이 이제부터 은자의 간병은 준석이 내외가 맡기로 했다. 윤기의 단호한 선언에 민서는 가슴이 무너졌습니다. 그래도 마지막 희망을 놓을 수 없었어요. 아버님, 제가 이제껏 어머님을 정성껏 모셨잖아요. 실수가 있었다면 정말 죄송합니다. 하지만 저를 한 번만 더 믿어주세요. 제가 정말 잘 모실게요. 윤기의 눈이 차갑게 빛났습니다. 믿어? 내가 은자의 물에 수면제를 탄 걸 어떻게 믿지? 그 말에 준석이 놀란 표정을 지었습니다. 아직 준석에게는 모든 사실을 말하지 않았던 모양이었어요. 민서의 얼굴이 창백해졌죠. 그건 제가 어머님을 위해서, 누구를 위해서, 은자를 위해서, 아니면 내 편의를 위해서? 윤기의 질문은 날카로웠습니다. 민서는 말문이 막혔어요. 사실 수면제를 탄 것은 분명 자신의 편의를 위한 것이었으니까요. 아무리 합리화해도 그 사실은 변하지 않았습니다. 아버님, 저도 인간입니다. 3년 동안 하루도 쉬지 않고 어머님을 돌봤어요. 제 나이의 친구들은 모두 자신의 삶을 살고 있는데 저도 가끔은 숨 쉬고 싶었을 뿐이에요. 민서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그녀의 고백은 진심이었어요. 하지만 윤기의 표정은 변함없이 차가웠죠. 은자는 내 아내다. 50년을 함께 살아온 내 반쪽이야. 그 사람을 너는 약으로 재웠어. 그게 얼마나 위험한 짓인지 알고 있니? 윤기가 서랍에서 서류 뭉치를 꺼냈습니다. 은자의 병원 기록과 약 처방전이었어요. 이건 의사가 준 보고서다. 은자의 혈액에서 과다한 수면제 성분이 검출됐다. 의사는 이 정도면 노인에게 위험할 수 있다고 했어. 민서는 충격을 받았습니다. 그녀는 수면제의 양을 조절했다고 생각했는데 그것이 생각보다 위험했던 모양이었어요. 공포가 그녀의 온몸을 감쌌습니다. 저는 몰랐어요. 정말로 어머님을 해치려던 것은 아니었어요. 하지만 해쳤다. 내 편의를 위해 노인의 생명을 위험에 빠뜨린 거야. 윤기의 말에는 분노보다 깊은 실망이 담겨 있었습니다. 그것이 민서를 더욱 괴롭게 했어요. 이때 부엌에서 지연이 차를 들고 나왔습니다. 그녀는 상황을 눈치챘는지 조용히 차를 내려놓고 준석 옆에 앉았어요. 내가 처음부터 맞았어. 은자의 간병을 내게 맡긴 건 실수였다. 윤기의 말이 비수처럼 민서의 가슴을 찔렀습니다. 그녀는 꿀꺽 침을 삼키며 용기를 내어 말했어요. 아버님, 제발 한 번만 더 기회를 주세요. 제가 정말 잘못했어요. 다시는 그런 일 없을 거예요. 약속드립니다. 민서의 애원에 준석이 끼어들었습니다. 형수님, 아버지 말씀이 맞아요. 어머님 상태가 좋지 않으신데 이젠 우리가 모셔야 할 것 같아요. 형수님도 좀 쉬시고. 민서는 준석의 말이 위선적으로 들렸습니다. 그는 은자의 건강보다 재산에 더 관심이 있다는 것을 그녀는 알고 있었어요. 하지만 지금 그녀에겐 아무런 발언권도 없었습니다. 너는 이제 필요 없다. 윤기의 말은 단호했습니다. 그 말에 민서의 마지막 희망마저 무너졌어요. 준호는 이 일을 알고 있나요? 민서의 질문에 윤기는 잠시 침묵했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어요. 어젯밤에 모든 것을 말했다. 준호는 내 행동에 충격을 받았더구나. 그 순간 민서는 자신의 세계가 완전히 무너지는 것을 느꼈습니다. 남편마저 자신을 믿지 않는다면 이제 그녀에게는 아무것도 남지 않은 거였어요.
그럼 준호는 어디 있어요? 회사에 갔다. 내게 할 말이 없다더구나. 민서의 눈에서 눈물이 쏟아졌습니다. 모든 것이 끝났다는 현실이 그녀를 덮쳤어요. 시아버지의 신뢰, 남편의 사랑, 시댁에서의 입지, 그리고 그토록 지키려 했던 재산에 대한 권리까지 모든 것을 잃었습니다. 다음 주까지 내 짐을 정리해라. 준호가 아파트를 하나 마련했다. 거기서 살면 된다. 윤기의 말에 민서는 고개를 들었습니다. 이혼? 그런 뜻인가요? 아버님, 저와 준호는 이혼 문제는 너희 둘이 결정할 일이다. 하지만 더 이상 이 집에서 내가 있을 자리는 없다. 말을 마친 윤기는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준석에게 고개를 돌렸어요. 준석아, 은자가 깨면 내게 알려라. 약은 의사가 처방한 것만 정확히 먹이고. 그 말에 담긴 의미를 민서는 놓치지 않았습니다. 시아버지는 여전히 그녀를 의심하고 있었어요. 마치 그녀가 은자를 해치려 했다는 듯이. 윤기가 방을 나간 후 거실에는 무거운 침묵이 내려앉았습니다. 민서는 손수건으로 눈물을 닦으며 자리에서 일어났어요. 더 이상 여기 있을 이유가 없었습니다. 방으로 돌아가는 민서의 뒤로 지연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형수님, 너무 마음 아파하지 마세요. 세상에 더 중요한 것들이 많잖아요. 그 말에 담긴 가식적인 위로와 승리감이 민서의 귓가를 때렸습니다. 그녀는 아무 말 없이 계단을 올라갔어요. 자신의 방에 도착한 민서는 침대에 쓰러져 참았던 눈물을 터뜨렸습니다. 이게 정말 끝인가? 창밖으로 가을 햇살이 밝게 빛나고 있었지만 민서의 마음은 한겨울보다 더 차갑고 어두웠습니다. 민서는 일주일 동안 자신의 짐을 정리했습니다. 그동안 준호는 그녀를 피했어요. 밤늦게 귀가하고 아침 일찍 출근하며 집에 있을 때도 서재에 틀어박혀 있었죠. 부부의 불안은 이제 회복 불가능한 상태로 보였습니다. 비 내리는 토요일 오후 민서는 마지막으로 은자의 방을 찾아갔어요. 이틀 전부터 지연이 은자를 돌보기 시작했고 민서는 이 집에서 철저히 소외되었습니다. 그럼에도 은자에게 마지막 인사를 하고 싶었죠. 문을 조심스레 열자 은자는 평소처럼 창가에 앉아 있었습니다. 비가 내리는 정원을 바라보는 그녀의 모습은 예전과 똑같았어요. 민서의 마음이 아려왔습니다. 어머니. 민서의 작은 목소리에 은자가 고개를 돌렸어요. 그녀의 눈에는 혼란이 있었지만 민서가 들어오자 살짝 미소를 지었습니다. 왔구나. 은자의 반응에 민서는 놀랐어요. 평소라면 누구세요? 또는 도둑이야. 라고 소리쳤을 텐데 오늘은 그녀를 알아보는 듯 했습니다. 민서는 조심스럽게 다가가 은자 앞에 무릎을 꿇었어요. 어머님, 저 민서예요. 기억하세요? 은자가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녀의 눈빛은 오랜만에 선명했어요. 마치 잠깐 치매에서 벗어난 듯 했죠. 민서, 우리 며느리. 그 말에 민서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3년 동안 은자가 그녀를 며느리라고 부른 적은 거의 없었어요. 대부분 그녀를 엄마로 또는 도둑으로 때로는 낯선 사람으로 대했으니까요. 네, 어머님. 제가 며느리 민서예요. 어머님을 오래 모셨어요. 은자가 천천히 손을 뻗어 민서의 뺨을 어루만졌습니다. 그녀의 손길은 따뜻했어요. 고맙다. 단 2글자였지만 그 말이 민서의 가슴을 파고들었습니다. 고맙다니. 그동안의 모든 고통과 희생을 인정받는 듯한 느낌이었어요. 하지만 동시에 더 큰 죄책감이 민서를 덮쳤습니다. 자신이 은자의 물에 수면제를 탔다는 사실, 때로는 그녀의 죽음을 바랐다는 사실이 그녀를 괴롭혔죠. 어머님, 제가 잘못했어요. 용서해 주세요. 민서의 울음이 터져 나왔습니다. 그녀는 은자의 손을 꼭 잡았어요. 이제 와서 모든 것을 고백하고 싶었지만 그럴 용기도 없었습니다. 울지 마라. 괜찮아. 은자의 목소리는 희미했지만 따뜻했어요. 민서는 고개를 들어 은자를 바라보았습니다. 그녀의 눈에는 이해와 용서가 담겨 있었죠.
마치 모든 것을 알고 있다는 듯한 눈빛이었습니다. 나도 힘들었어. 이 머릿속이 자꾸 날 배신해. 은자의 말에 민서는 더 깊은 이해를 느꼈어요. 치매 환자가 겪는 혼란과 공포를 조금이나마 헤아릴 수 있었습니다. 은자도 자신의 상태를 알고 있었던 거죠. 자신의 기억이 사라지고 사랑하는 사람들을 알아보지 못하는 고통을. 어머님, 정말 죄송해요. 제가 좀 더 참았어야 했는데, 좀 더 이해했어야 했는데. 아니, 내가 많이 참았어. 내가 다 봤어. 민서는 놀랐습니다. 은자가 모든 것을 알고 있었다는 듯한 말투였어요. 하지만 그것이 치매 환자의 혼란인지 아니면 정말 그녀가 알고 있었던 것인지는 알 수 없었죠. 그때 방문이 열렸습니다. 시아버지 윤기가 문 앞에 서 있었어요. 그의 표정은 차가웠습니다. 여기서 뭐 하느? 냐? 윤기의 목소리에 민서는 서둘러 일어났어요. 아버님, 저는 그저 어머님께 인사드리려고. 나가라. 은자를 더 이상 괴롭히지 마라. 윤기의 말에 민서는 상처를 입었습니다. 그녀가 정말 은자를 괴롭혔던 건가요? 그 생각이 그녀의 가슴을 무겁게 했어요. 하지만 놀랍게도 은자가 말했습니다. 괜찮아. 우리 민서 좀 더 있게 해. 윤기는 놀란 눈으로 아내를 바라보았어요. 은자가 민서를 알아보고 그녀를 변호한다는 사실이 믿기지 않았던 모양이었죠. 은자, 내가 누구랑 말하고 있는지 알아? 이 사람은 민서야, 우리 며느리. 은자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알아. 우리 민서. 민서는 은자의 반응에 희망을 느꼈어요. 혹시 이것이 모든 상황을 바꿀 수 있을까요? 은자가 자신을 기억하고 용서한다면 시아버지도 자신을 용서해 줄까요? 하지만 윤기의 표정은 변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민서를 차갑게 바라보며 말했어요. 이제 그만 가라. 준호도 곧 올 거다. 준호의 이름을 듣자 민서의 가슴이 아팠습니다. 남편과의 관계는 어떻게 될까요? 정말 이혼을 하게 될까요? 그녀는 마지막 희망을 품고 물었어요. 준호아, 이야기할 수 있을까요? 윤기는 잠시 그녀를 바라보다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오늘 저녁에 올 거다. 하지만 기대는 하지 마라. 준호는 이미 결정을 내렸다. 민서는 차가운 현실에 마주했습니다. 모든 것이 이미 결정된 것 같았어요. 그녀는 마지막으로 은자에게 고개를 숙였습니다. 어머님, 안녕히 계세요. 건강하셨으면 좋겠어요. 은자는 미소를 지으며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리고 민서가 마지막으로 들은 은자의 말은 그녀의 가슴에 오래도록 남았습니다. 고맙다. 널 용서한다. 민서는 방을 나와 자신의 방으로 돌아왔습니다. 창밖으로 여전히 비가 내리고 있었어요. 그녀는 가방에 마지막 짐을 넣으며 깊은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모든 것이 끝났지만 은자의 마지막 말이 그녀에게 작은 위로를 주었어요. 저녁이 되자 준호가 돌아왔습니다. 그는 민서의 방 앞에 서서 조용히 문을 두드렸어요. 들어와요. 준호가 방에 들어섰습니다. 그의 얼굴은 지쳐 보였어요. 눈 밑에 다크서클이 깊어졌고 며칠 동안 제대로 자지 못한 것 같았습니다. 짐은 다 쌌어? 준호의 말은 사무적이었어요. 마치 낯선 사람에게 말하는 것처럼 딱딱했죠. 네. 거의 다 했어요. 침묵이 이어졌습니다. 한때 사랑했던 부부 사이에 이제는 어색함만 가득했어요. 민서는 용기를 내어 말했습니다. 여보, 우리 대화 좀 할 수 있을까요? 준호는 잠시 망설이다가 창가로 걸어갔어요. 그는 비 내리는 밤을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할 말이 뭐가 있지? 어머니에게 수면제를 탔다는 사실은 변하지 않아. 그건 알아요. 제가 잘못했어요. 하지만 여보도 알잖아요. 제가 어머님을 해치려고 한 게 아니라. 몰라. 난 더 이상 뭘 믿어야 할지 모르겠어. 준호의 목소리에는 깊은 실망감이 묻어 있었습니다. 민서는 그의 등 뒤로 다가가 어깨에 손을 얹으려 했지만 준호가 몸을 돌려 피했어요. 여보, 제발. 우리 15년을 함께 했잖아요. 그 시간이 전부 헛된 건가요?
그 15년 동안 나는 널 믿었어. 하지만 넌 내 어머니를 약으로 재웠어. 그게 얼마나 위험한 일인지 알면서도 민서는 반박할 수 없었습니다. 준호의 말이 맞았으니까요. 그녀는 위험을 알면서도 자신의 편의를 위해 은자에게 수면제를 탔어요. 미안해요. 정말 미안해요. 민서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준호는 그녀를 바라보다가 깊은 한숨을 내쉬었어요. 내일 변호사를 만나. 이혼 서류를 준비했어. 그 말에 민서는 충격을 받았습니다. 이혼. 정말 이렇게 끝나는 건가요? 여보, 제발. 우리 한 번만 더 기회를 줄 수 없을까요? 저도 반성하고 있어요. 다시는 그런 일 없을 거예요. 늦었어, 민서야. 아버지는 우리 사이를 회복할 수 없다고 보셔. 나도 더 이상 예전처럼 널 볼 수 없을 것 같아. 준호의 말에는 결정적인 끝이 담겨 있었습니다. 민서는 무력감을 느꼈어요. 모든 것이 정말 끝났다는 현실을 받아들여야 했습니다. 내일 오전에 차가 올 거야. 새 아파트로 데려다 줄 거고. 생활비는 매달 계좌로 보낼게. 부족함은 없을 거야. 민서는 쓴웃음을 지었습니다. 돈. 그녀가 바랐던 것은 돈이 아니었어요. 사랑과 가족, 그리고 소속감이었죠. 하지만 이제 그 모든 것을 잃었습니다. 알았어요. 준호는 더 이상 할 말이 없다는 듯 문을 향해 걸어갔어요. 문 앞에서 그가 잠시 멈추었습니다. 민서야. 네. 어머니가 널 찾더라. 내가 인사하러 갔다고. 그리고 어머니가 널 용서했다고 했어. 민서의 눈에 다시 눈물이 고였습니다. 은자의 용서는 진심이었던 거예요. 그래도 난 아직 용서할 준비가 안 됐어. 시간이 필요해. 말을 마친 준호는 방을 나갔습니다. 문이 닫히는 소리와 함께 민서는 침대에 쓰러졌어요. 모든 것이 끝났습니다. 재산도 가족도 사랑도 그녀가 지키려 했던 모든 것을 잃었어요. 창밖에서 비가 더 세차게 내리기 시작했습니다. 마치 민서의 눈물처럼 끝없이 쏟아져 내렸어요. 겨울이 오고 있었습니다. 민서가 강남의 작은 아파트에서 혼자 지낸 지도 어느덧 2달이 지났죠. 넓지 않은 공간이었지만 민서에게는 충분했습니다. 한때 그토록 넓은 시댁 저택에서 살았으면서도 마음은 항상 갇혀 있었으니까요. 오히려 이 작은 아파트가 그녀에게 자유를 주었는지도 모릅니다. 아침 햇살이 창문을 통해 들어오며 민서의 얼굴을 비쳤어요. 그녀는 천천히 눈을 떴습니다. 오늘도 똑같은 하루가 시작되겠죠. 이제 그녀에게는 누구도 없었습니다. 준호와의 이혼 절차는 조용히 진행 중이었고 시댁과의 연락도 완전히 끊어진 상태였어요. 가끔 준호에게서 생활비가 입금된다는 문자만이 그가 아직 자신을 기억하고 있다는 증거였습니다. 민서는 침대에서 일어나 커튼을 활짝 열었어요. 바깥 세상은 어느덧 겨울의 문턱에 들어서 있었습니다. 나뭇잎들은 모두 떨어지고 사람들은 두꺼운 옷을 입기 시작했죠. 시간이 흐르고 계절이 바뀌어도 민서의 마음속 상처는 여전했습니다. 오늘은 뭘 해볼까? 민서는 중얼거리며 부엌으로 향했어요. 혼자 사는 생활에 조금씩 적응해가고 있었지만 여전히 낯설었습니다. 커피를 내리며 그녀는 창밖을 바라보았어요. 아파트 단지를 오가는 사람들, 학교로 향하는 아이들, 출근하는 회사원들. 모두 각자의 삶을 살아가고 있었죠. 나는 뭘 위해 살고 있지? 이 질문은 민서를 2달 동안 계속 괴롭혔습니다. 한때 그녀의 삶을 지배했던 목표들, 시댁의 재산, 사회적 지위, 안정된 결혼 생활, 이 모두 사라졌어요. 남은 것은 공허함 뿐이었죠. 커피를 마시며 민서는 신문을 펼쳤습니다. 특별히 볼 것도 없었지만 그저 시간을 보내기 위해서였어요. 그러다 그녀의 눈이 한 광고에 멈췄습니다. 치매 환자 돌봄 자원봉사자 모집이라는 글자가 그녀의 시선을 사로잡았어요. 민서의 손이 떨렸습니다. 치매. 그 단어는 이제 그녀에게 고통스러운 기억을 불러일으켰죠. 은자, 수면제, 그리고 그 모든 파국의 시작점이었으니까요.
민서는 신문을 덮으려 했지만 다시 펼쳐보았습니다. 요양원에서 치매 환자들과 함께할 따뜻한 마음을 가진 분을 찾습니다. 민서는 깊은 한숨을 내쉬었어요. 요양원. 그곳에서 봉사한다는 것은 어떤 의미일까요? 자신이 저지른 잘못에 대한 속죄일까요? 아니면 또 다른 고통의 시작일까요? 그때 전화벨이 울렸습니다. 민서는 놀라서 전화를 바라보았어요. 요즘 그녀에게 전화하는 사람은 거의 없었으니까요. 망설이다가 그녀는 전화를 받았습니다. 여보세요? 민서야, 나 지연이야. 민서는 숨을 들이켰습니다. 지연? 준석의 아내 지연이었어요. 그녀가 왜 전화한 걸까요? 지연 씨, 무슨 일이에요? 어머님 때문에 전화했어. 상태가 많이 좋아지셨어. 민서는 놀랐습니다. 은자의 상태가 좋아졌다고요? 치매가 좋아질 수 있는 건가요? 어떻게 그럴 수가 있죠? 의사 선생님이 약을 조정하셨대. 그리고 규칙적인 생활과 치료가 효과를 보이는 것 같아. 요즘은 사람도 더 잘 알아보시고 혼란스러워하는 모습도 줄었어. 민서의 가슴이 먹먹해졌습니다. 그녀가 준 수면제가 오히려 은자의 상태를 악화시켰던 걸까요? 그런 생각을 하니 죄책감이 더 커졌어요. 그래요. 다행이네요. 그런데 말이야, 어머님이 계속 형수님을 찾으셔. 그 말에 민서의 심장이 빠르게 뛰기 시작했습니다. 은자가 자신을 찾는다고요? 저를요? 왜? 모르겠어. 하지만 어머님이 형수님 이름을 자주 부르셔. 민서는 어디 갔냐고 물으시기도 하고. 민서는 말을 잇지 못했어요. 눈물이 그녀의 시야를 흐렸습니다. 은자가 자신을 기억하고 있다니. 그것도 좋은 기억으로. 형수님, 한번 와보지 않을래? 어머님을 위해서라도. 민서는 망설였습니다. 시댁에 다시 가는 것이 과연 옳은 일일까요? 윤기와 준호는 어떻게 생각할까요? 글쎄요. 아버님과 준호 씨가. 걱정 마. 내가 아버님께 말씀드릴게. 어머님이 형수님을 찾으시니까 아버님도 뭐라 하시진 않을 거야. 통화를 마친 후 민서는 창가에 서서 오랫동안 생각에 잠겼습니다. 은자를 다시 만난다는 것은 그녀에게 어떤 의미일까요? 용서를 구할 기회일까요? 아니면 더 깊은 상처를 받게 될까요? 민서의 시선이 다시 신문의 자원봉사자 모집 광고로 향했어요. 무언가 그녀를 부르는 것 같았습니다. 마치 운명의 손길처럼 말이죠. 다음 날 민서는 용기를 내어 광고에 적힌 요양원을 찾아갔습니다. 그곳은 서울 외곽의 조용한 곳에 위치해 있었어요. 백발이 성성한 할머니들이 정원에서 햇볕을 쬐고 있는 모습이 보였습니다. 그들을 보니 은자가 생각났죠. 안녕하세요. 자원봉사 문의하러 왔습니다. 안내 데스크에서 민서는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어요. 미소 짓는 직원이 그녀를 맞이했습니다. 네, 어서 오세요. 봉사 경험이 있으신가요? 민서는 잠시 망설였습니다. 경험이 있다고 해야 할까요? 3년 동안의 간병이 경험으로 인정받을 수 있을까요? 치매 환자 간병 경험이 있습니다. 시어머니를 3년 정도 모셨어요. 그 말을 하는 순간 민서의 눈에 눈물이 고였어요. 직원은 그녀의 상태를 눈치챘지만 더 묻지 않았습니다. 그렇군요. 경험이 있으시다니 정말 좋네요. 우리 요양원에는 도움의 손길이 많이 필요합니다. 특히 치매 환자분들은 더 많은 관심과 사랑이 필요하시거든요. 민서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녀는 그것을 너무나 잘 알고 있었어요. 은자를 돌보며 깨달은 것들, 때로는 고통스러웠지만 분명히 그녀에게 가르침을 준 경험들이었죠. 요양원 투어를 마치고 민서는 자원봉사자 신청서를 작성했습니다. 일주일에 3번 오전 시간에 와서 치매 환자들을 돌보는 일이었어요. 크게 어려운 일은 아니었습니다. 대화 상대가 되어주고 함께 산책하고 때로는 식사를 도와주는 일이었죠. 다음 주부터 시작하실 수 있으세요? 민서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네, 가능합니다. 집으로 돌아오는 길 민서의 마음은 이상하게 평온했습니다.
마치 오랫동안 찾고 있던 것을 드디어 발견한 듯한 느낌이었어요. 그녀가 시댁에서 잃은 것들, 재산, 안정, 가족 은사실, 그녀의 진정한 행복이 아니었는지도 모릅니다. 어쩌면 진정한 행복은 다른 사람을 진심으로 돕고 이해하는 데서 오는 것일지도 모르죠. 집에 도착한 민서는 지연의 제안을 곰곰이 생각해 보았습니다. 은자를 만나러 가야 할까요? 그녀의 용서를 직접 듣고 싶었지만 동시에 두려웠어요. 시댁에서의 기억들, 특히 마지막 날의 기억은 여전히 그녀를 괴롭혔으니까요. 결국 민서는 전화기를 들어 지연에게 연락했습니다. 지연 씨, 나 민서예요. 내일 어머님을 뵈러 가도 될까요? 다음 날 오후 민서는 떨리는 마음으로 시댁을 찾았습니다. 모든 것이 그대로였지만 동시에 모든 것이 달라진 것 같았어요. 이제 그녀는 이곳의 일원이 아니었으니까요. 지연이 그녀를 맞이했습니다. 예전의 경쟁심은 사라진 듯 했어요. 어쩌면 이미 승리를 거둔 사람의 여유일지도 모릅니다. 와줘서 고마워. 어머님이 기뻐하실 거야. 은자의 방으로 가는 길, 민서는 시아버지 윤기와 마주쳤습니다. 그는 여전히 차가운 눈빛이었지만 민서를 막지는 않았어요. 잘 왔다. 단 두 마디였지만 그것만으로도 민서에게는 충분했습니다. 최소한 그녀를 쫓아내지는 않을 것 같았으니까요. 은자의 방에 들어서자 그녀는 창가에 앉아 있었습니다. 햇살이 그녀의 하얀 머리카락을 비추며 은빛으로 만들었어요. 민서가 들어오자 은자는 고개를 돌렸습니다. 민서야. 민서의 눈에 눈물이 고였어요. 은자가 자신을 알아본 것입니다. 그것도 첫눈에. 네, 어머님. 제가 왔어요. 민서는 천천히 은자에게 다가갔습니다. 그녀의 앞에 무릎을 꿇고 은자의 손을 잡았어요. 그 손은 여전히 따뜻했습니다. 보고 싶었다. 은자의 말에 민서는 더 이상 눈물을 참을 수 없었어요. 그녀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저도 보고 싶었어요, 어머님. 정말 죄송해요. 제가 어머님께. 알아. 다 알아. 하지만 괜찮아. 은자의 눈에도 눈물이 고였습니다. 그녀는 민서의 손을 꼭 쥐었어요. 내가 힘들었지. 나도 힘들었어. 우리 모두 힘들었던 거야. 민서는 은자의 말에 깊은 위로를 느꼈습니다. 그동안 그녀가 느꼈던 모든 고통과 절망, 그리고 후회가 은자의 이해 속에서 조금씩 녹아내리는 것 같았어요. 어머님, 저를 정말 용서해 주시는 건가요? 은자는 미소를 지으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리고 그녀가 한 말은 민서의 가슴 깊숙이 새겨졌어요. 사람은 실수해. 하지만 배우는 거야. 넌 이제 배웠지. 그 순간 민서는 자신의 새로운 길을 확신하게 되었습니다. 요양원에서의 봉사활동, 그것은 단순한 속죄가 아니라 진정한 성장의 시작이었어요. 은자와의 경험을 통해 배운 것들을 다른 이들에게 나눠주는 것, 그것이 그녀의 새로운 삶이 될 것입니다. 네, 어머님. 배웠어요. 이제는 그 배움을 다른 분들에게도 나눠주고 싶어요. 민서는 은자에게 요양원 봉사활동을 시작했다는 이야기를 들려주었습니다. 은자의 눈이 반짝였어요. 좋은 일이구나. 내 마음이 예뻐. 대화를 마치고 민서는 시댁을 나왔습니다. 윤기와 준호는 끝내 그녀를 만나주지 않았어요. 하지만 괜찮았습니다. 오늘 은자와의 만남은 그녀에게 충분한 위로와 용기를 주었으니까요. 봄이 오면 모든 것이 다시 시작된다는 말이 있습니다. 민서에게 이번 겨울은 어두운 터널과 같았지만 이제 그 끝에서 희미한 빛이 보이기 시작했어요. 그것은 완전한 용서도 완벽한 행복도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새로운 시작을 위한 작은 희망이었죠. 민서는 요양원으로 향했습니다. 오늘은 그녀의 첫 봉사활동 날이었어요. 한 걸음 한 걸음 내디딜 때마다 그녀의 가슴은 조금씩 가벼워졌습니다. 과거의 상처와 잘못은 여전히 그녀의 일부였지만 이제 그녀는 그것을 딛고 일어서기로 했습니다. 요양원 문 앞에서 민서는 잠시 멈춰서서 깊은 숨을 들이마셨어요. 그리고 결심했습니다.
이제 다시 시작이야. 그녀의 새로운 삶이 시작되었습니다.